자, 김건희 예상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특검 소환 나오라고 했는데 특검이 안 나왔어요. 밥도 못 먹겠고 저혈압 때문에 지금 혈당 떨어져서 조사받기 어렵다 이 핑계를 댔거든요. 지금 보니까는 계속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아니요, 내일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내일 나올 것 예, 같아요. 예, 저는 그럴 거. 아직은 나온다고 확실은 안 했어요. 예, 왜 나온다고 봐요? 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김건희 씨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징역 30년이 한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은 특검 조사에 출석을 해서 자기가 진술을 해야 자기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안 나온 거는 그냥 소극적 저항이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노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제 방송에서 계속 말했던 게 그 형식적인 소환이나 이런 데는 나간다. 다만 내용은 다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라도 아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프긴 아프겠지. 근데 나가더라도 지금 진술 거부권 계속하고 뭐 완전히 다 진술 거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뭐 몇 개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적극적으로 난다. 항변도 하고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좀 찌르면 반응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긁으면 네, 긁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초질감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뭔가 또 좀 답답하거든요. 사실 모른다고 말하거나 거부권 행사한다고 계속 말하면 힘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싹 자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 거기 이제 반응을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하는데 성격은 나랑 비슷하네. 사실은 사실 이 사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올 수가 없냐면 나오면 일단 특검이 물어봐요. 그리고 증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슨 증거가 지금 특검에게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래야지 방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조사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던 도이치나 뭐 명태균이나 이런 거는 다 자기가 아는 내용이고 워낙 많이 됐으니까 솔직히 그거는 그럴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거는 자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거든요. 되게 불안하고. 그렇지. 당연히 저 같으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진술 거부권이 진짜 행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수사관들도 다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술 시키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죽어가는 목소리에서 아니 제가 요즘 밥도 못 먹고 이런 식으로 일단 입을 열기 시작하면 자기가 어디에서 답변을 끊어야 되는지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냥 술술술술 나오기도 하고 되게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 기술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도 분명히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출석하기도 전부터 나 진술 거부권 쓸 건데 출석은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진술 거부한 게 아니라 부인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기억 안 난다 부인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진술 거부권을 쓰겠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봐요. 외부에 보내는. 사인? 예, 왜냐하면 공범들에게 김건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우리가 이제 16개의 혐의라고 하지만 지금 조사할 때마다 지금 혐의가 하나씩 늘고 있고 우리가 그 디올백 사건 때 기억하듯이 그 쇼핑백을 들고 도열돼 있던 사람들 기억나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좀 벌벌 떨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고 아직 특검의 혐의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희건설을 봤잖아요. 서희건설이 먼저 가서 그렇죠. 먼저 가서 자수를 해버리니까 김건희는 그대로 입고돼 버리고 서희건설은 한 발짝 벗어나는 형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범들 중에 자기와 이름 나올 것 같기만 해도 나 이거 먼저 가서 자백해야 되겠다. 내가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니들도 조용히 해. 그렇죠. 그런 좀 그럼 안전해. 그렇죠. 그런 사인이다. 하지만 나가서는 하고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해도 어떤 식으로 하고 부인을 해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오늘 벌써 하나 나오잖아요. 챙겨줄 검사 많았다. 자기 자기 딴에는 부인한다고 부인한 건데 그거 하나가 바로 키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챙겨줄 숨어있는 아주 수면으로 들어오지 않은 챙겨줄 검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줄 모르니 내가 입다물으니까 너도 입다물으면 그렇죠. 너도 안전해. 거기에 대한 사인이다. 여기 일단 중요한 건 본인 얘기도 있지만 그리고 나와 연관된 같은 처벌을 받을 우려에 있는 공범들 말하자면 그렇죠. 너네들 내가 하는 거 잘 들어보고 알아서 잘 판단해라. 그러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때 서희건설의 자수서에서 했던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그 사람들이라는 건 지금 공범들, 네. 숨겨져 있는 예, 공범들. 예. 뭐 숨겨져 있든 뭐 드러나 있든 간에 어쨌든 야 이거는 이제 얘도 들어가 있는 이 마당에 내 거를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든 협조해가지고 뭔가 좀 얻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갑작스럽게 자수서를 집어넣으면서 지금 특검이 서희건설의 다른 거는 조금 덜 건드리고 마치 그냥 이 모든 걸 퉁으로 그냥 그 검사에 대해서만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하던 말이 그거잖아요. 들어갈 때로 나갈 때 손절할 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말은 이제 사실은 되게 자기네들한테도 적용을 해서 손절 타이밍과 김건희를 어느 정도까지만 딱 말하고 어느 정도만 안 말할까.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머리를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가 잘 먹히려면 김건희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그렇죠. 내가 알아야 예. 돼요. 근데 김건희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김건희가 먼저 알려주지 않아? 네, 말을 안 할 거다. 나는 모른다. 근데 뭐 기억이 안 난다. 나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 이러면 이제 좀 대강 라인이 서거든.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줄줄이 진술하기 시작했잖아요. 특별히 뭐 혐의에 올라간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김건희하고 통화한 내용들 막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김건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신혜식의 영향도 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만약에 말이죠.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김건희한테 뭔가를 같이 도모했던 공범들이 예. 이봉관이 만약 서희건설 회장이 뇌물죄가 아니고 알선수재로 만약 기소를 한다 특검이. 그러면 정말 그러면은 중요한 막 사인이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인이네. 굉장히 중요한 사인. 그렇지. 그거는 그럼 어떻게 알선수재는 해야 준 되나? 사람은 처벌 안 그러니까, 받으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나도 한번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지. 변호사들하고 얘기했을 케이스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나도 그럼 미리 이거 드러나면 나중에 진짜 제대로 걸릴 수 있으니 먼저 가서 자수하고 나 알선수재로 이봉관처럼 해주세요. 그럼 특검에서 이봉관을 뇌물죄로 아니요, 기소를 해야 그렇게는 될 못할 텐데.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 그렇게는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김건희한테 적용되는 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윤석열을 엮기가 어려워져. 그래놔서 특검이 그런 포지션을 취하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서성빈이라는 사람의 또 이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서성빈이 적시적소에 그 나타나가지고 시계를 주면서 자기네 양아치 노릇을 했다. 그러면서 이 김건희한테 돈 못 받은 그 정도를 자기가 마치 이제 남자 시계를 싸게 삼으로 인해서 뭔가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자기는 걸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별별 얘기를 지금 다 막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풀고 있거든요. 난 그 사람 말은 솔직히 믿지 아니 믿으면 안 돼.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 보고 있으면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 보고 있으면 생선만 하나 생각나가지고 명태찜 먹고 싶고 막 그래요. 오늘 다룰 게 많아서 서성빈 얘기는 딴 방송 가서 하시고 오늘 나 심평 변호사 얘기 좀 하려고. 심평 변호사가 최근에 김건희를 면회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면회한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건희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웠을 거는 같아. 근데 그 면회하고 나서 한 말을 김건희 말을 밖으로 지금 전했어요. 윤석열한테 끝까지 버텨달라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평한테. 그리고 또 영화 또 찍었어.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김건희가 심평한테. 나 이거 또 그러니까 윤석열 또 가스라이팅 시키네. 김 씨가 죽어야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김 씨가 자백을 하면 윤석열이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리는 없고. 아니, 그건 아니요, 필요가 없는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김 씨가 내란 수계가 되면 윤석열 살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또 넘어갈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끝까지 버텨달라죠. 네. 끝까지 그렇죠. 버텨달라. 네, 끝까지 너 그게 중요하죠. 끝까지 네가 혼자 다 뒤집어 써라. 네. 나 정말 죽어버려야지 될 것 같은데 나 안 그러면 죽는다. 이제 이 메시지.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빵에 당신에게 들어가 있어도. 행동 강령을 알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나 진짜 소름 V제로가. 끼치더라고 막. 부인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소름 걱정되고 끼치지. 무섭죠.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윤석열이 지금 똑같이 그럴 거야.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속들을 행간에 숨은 의미를 알아야 될 텐데 윤석열. 못 알아들을 수 근데 있어요, 어차피 이게 하루 24시간 붙어서 가스라이팅 할 때하고 어쩌다 한 번씩 메시지 보내시고 사실 윤석열이 뉴스 보고는 있을까요? 아니 근데 보고 있겠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안 볼라나?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변호인하고 김건희 변호인이 겹쳐요. 겹치는 부분은 그래서 분명히 그 있죠. 예. 공통되는 변호인들이
이 양쪽의 의견을 다 전달을 해주고 있고 예. 그래서 공통으로 작전을 짜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24시간 이제 안 붙어 있고 간헐적으로 붙어 있으니 조금 영향력이 줄어든 건 뭐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있는 이 변호사들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양쪽 말을 다 전달을 하고 공범들끼리 사실은 이걸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하고 보여요. 있겠지만 가스라이팅 효과는 저는 금방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갑자기 한동훈도 얘기도 갑자기 꺼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모든 걸 한동안한테 넘기는 그건 그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나 자기의 말을 뒤집는 거죠. 사실 그 말을 생각해 보면 한동훈에게 앞으로 계속되는 영광이 있을 거다. 자기가 그 줄수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는 자기가 네. 약속된 미래를 열어줄 수 있었는데 너가 왜 배신해가지고 사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네. 한동훈이 왜 배신했는지 이 사람이 배신을 하긴 했는지 네. 배신 안 했을 때 결과 배신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몰라야 맞는 건데 네. 한동훈이 왜 배신해가지고 한동훈이 우리를 배신 안 했으면 앞으로 계속되는 이 영광이 있었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의 제도라는 자백 같은 거예요. 뭐 근데 VJ를 갑자기 한동훈을 왜 꺼내? VJ의 자백은 뭐 자백이고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호개인 지지자들한테 일어서라. 한동훈 절대 발벗 그래야만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이걸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말하는 감정적으로 한동훈이 밉고 네. 내가 그동안에 사실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 한동훈이가 나를 배신했고 예. 네가 배신함으로 인해 결국 우리가 이모와 이꼴이 됐고 결국 이 모든 사달은 다 너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표적처럼 가서 쟤 좀 좌표를 찍은 죽여줘라. 거지. 이렇게 좀 찍어달라 뭐 이런. 좌표는 딱 찍혔어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사실 내란이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김건희가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총이 있으면 이재명을 쏘겠다 했는데 그렇지.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 차마 그 말은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비겁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그러니까 괜히 지금 그때 당시에 힘이 있었고 지금은 힘을 잃어버리고 제일 만만한 한동훈 물고 늘어진 것 같아요. 만만하니까 네, 이거 만만하니까. 거죠. 나 또 하나 그 심평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는가는 싶은데 요거는 내가 하나 나도 그래서 한번 김건희 씨 접견 한번 가볼까 봐. 좋은 생각이네. 저도 그 좋은 생각이 생각이야. 봤어요. 근데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안 가는데. 혹시 아니 그렇게 근데 꼭 받아줄 생각하지 수도 있을 말고 것 같아. 그러니까 역으로 받아들여 그 사람 그런데 가서 넘어가지 말고 만만한 사람 아니야. 갑자기 노영희 변호사님 본인을 넘어가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걔 수가 밝은 사람 아니야. 본인은. 갑자기 어느 날 노영희 변호사님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여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고 이게 모두 다 안타깝고 가보니까 아니더라. 왜 그럴까? 아니 그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더라. 네.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약 드릴게요. 이 얘기도 했어요. 언론인 얘기를 또 꺼냈어. 심평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네. 그 진보 진영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누구예요, 그 언론. 사람이 도대체? 나 그래서 이거 딱 나 생각했잖아. 진보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인이 나 아니야. 김어준 아니야? 김어준과 김어준과 최욱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김어준 맞다 언론인 등록돼 있지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래서 두 분이 그 언론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계원 아닌가? 그 사람도 언론인 다 근데 등록해. 이 사람들 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진보 진영이라는 말도 애매하고 대표라는 말도 애매하고 언론인이라는 말도 애매하기 때문에 누굴 이야기를 하는 난 건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난 거짓말 아닐 것 같아. 아무나 그냥 찍어놓고 그러니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은 있어. 누구요? 진중권? 진중권은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진중권이 진보인가 요즘에?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심평 우기잖아요. 입장에서는 진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물론 진중권이 언론인은 아니지만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자주 나오니까 스피커니까 그러니까요. 언론인을 진중권일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아니면 진중권이었으면 벌써 떠벌렸겠지. 그 사람은 뭐 하면 다 떠벌리잖아요. 아직 떠벌릴 기회가 없었나 보죠. 페이스북에 써버린다. 아니 뭐 곧 있으면 떠벌리겠죠. 그거 아니면 거짓말이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내가 심평 얘기는 그만합시다. 뭐 더 이상 할 계속해요? 얘기는 왜요? 아니야. 뭐 이 정도면은 뭐 하고 내일 또 속보가 나오면은 뭐 좀 얘기를 하고. 심평은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놀아나줄 필요가 없고. 여긴 다 자기 장사예요. 김계리 자기 장사하지, 전환길 자기 장사하지, 나도 좀 심평 해야 자기 되는데. 장사하지. 우리는 왜 못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그럼 같이 접견 신청해 볼까? 그러니까요. 둘 다 넘어갈 가능성이 커 내가 봤을 때. 자, 그 최혜병 특검에서 그 어제 오늘 계속 지금 뉴스가 이제 이 진실 공방처럼 돼가고 있는데 이종호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 이게 부숴버렸는데 이거 실물을 어쨌든 간에 최혜병 특검팀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 쓰레기통을 뒤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미행을 했대요. 네. 미행을 했는데 농구장에서 그래서 과정을 일단 전화기가 저거거든요. 많이 부서지긴 부서졌어. 그래서 지금 저게 배터리가 저게 좀 터져갖고 저 부분 좀 데미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열심히 포렌식을 하는 중이야.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7월 15일 날 저걸 확보를 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포렌식이 안 된 이유는 칩이 완전히 부러졌으면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데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에도 한번 그 기술 갔다 왔어 지금 급하게. 그래서 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포렌식을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저때 그 이종호는 저게 전화기가 자기 전화기가 아니고 이종호는 아마 저게 포렌식이 지금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저렇게 부셨으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 전화기로 자기 부인이 쓰던 옛날 공기계다. 저게 좀 오래된 모델이라는 2018년 모델이라는 거야. 네. 일단 핸드폰을 한강에 던지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부숴도 안 된다. 왜 쓰레기통에 버렸을까? 그냥 그 앞에 한강인데. 그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가 볼 거라고 생각 못했겠지. 이게 뭐 전자레인지에다 넣어라 아니면 핸드폰을 바다에 던져라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찾질 못하게 아니면 전자기파 공격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공격으로는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일단 그날 과정을 좀 자세히 보면은 7월 15일이거든요. 이종호가 자기 그 거의 비서나 수족처럼 보이는 그 가장 1급 비서실장이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천에 사는데 특검팀에서도 이 사람을 계속 주시를 했다는 거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미행을 했대. 잠복 근무를. 몇 날 며칠을 정말 거기서 밤을 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차 타고 나가는데 차모 씨가 잠원동의 이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으로 갔다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는 이종호 씨가 먼저 와 있어서 다른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모 씨는 자기가 탄 차는 거기다 주차장에 파킹 치워놓고 이종호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대. 같이 또 따라 나간 거지. 밥 먹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청담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하는지 이 특검팀에서 지켜볼 수는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서비스센터 여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 뭘 했느냐 그랬더니 이 전화기가 좀 오래된 모델이더라. 그래서 배터리가 뒤에 이제 분리되는 모델이었다는 거야. 이 파손시킬 그 전화기, 그 전화기하고 새로 새 폰 S25 모델, 요 두 개를 들고 왔다는 거야. 또 여기 있던 거에서 다 옮길 수도 있는데 다 옮기지 않고 전화번호 저장 목록하고 문자 메시지만 딱 그 두 개만 옮겨달라 해갖고 새 전화기 하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한 4시간 뒤에 다시 둘이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한강 시민공원에. 4시간 만에. 그리고 거기 와서 부셔. 한 번 집어 던졌대. 그리고 둘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발로다가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호는 지금 그게 부인 전화기인데 부인이 그냥 버리지 말고 이걸 그 부셔서 전화를 해가라 그래갖고 자기 비서실장 차모 씨하고 같이 부셨다. 근데 이 사람은 핸드폰이라고 하는 건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잖아요. 예. 꼭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전화를 하거나 뭐 문자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자기 걸 부셔도 자기랑 얘기했던 상대방은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같이 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상대방을 모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 몰라? 김건희 아니 모르는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알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확인을 할 저 전화기 쓴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저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 거는 김건희랑 연락했는지 내지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 사람들이랑 연락했는지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김건희 폰을 확보를 해야 그것도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고 저는 이게 이제 페이크 폰 소위 말하는 페이크 폰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페이크 폰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8년부터 사용하던 모델이며 이 핸드폰에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생활 흔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 흐름을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골라가지고 변조를 시키는 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변조를 시켰다 한들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요즘 휴대폰들은 변조한 흔적까지 남아버려요. 2018년도에 무슨 중대한 일이 있었었죠? 이 범죄자들하고. 아니야, 이건 그냥 2018년도부터 그 쓰던 핸드폰 모델. 2018년부터 이 사이에 2018년 이후에 계속 쓰던 거라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그게 있을까? 이 사람이 이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마음 먹고서 이제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죠. 내지면서 돈 벌겠다고 했던 모든 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쨌든 전화기를 지금에 와서 부셔버린 거거든. 근데 이게 이종호는 자기 전화기가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포렌식이 안 될 거라고 믿는 건데 이게 옛날 기계라서
휴대폰에 엄청 나도 이걸 튼튼한가 보다, 봤는데 튼튼해. 아니 IMEI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종의 휴대폰의 예, 비인등록증이나 마찬가지라는 보면 건데 뒤에 보면 있어요. 예. 그 요즘 전화는 그러니까 이 뒤에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눌러보면 그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예. 옛날 전화기는 뒤에 배터리를 뒤에 보면은 안쪽에 탈착시켜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본 거야 특검팀에서 보니까는 이종호가 개설한 핸드폰이 맞다 그리고 이종호 전화번호랑 똑같다라는 걸 SK텔레콤 쪽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종호가 지금 증거인멸이 확실하네. 쓴 게 맞는 예, 거지. 예. 이종호 전화기가. 그걸 지금 이종호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모른다고. 것도 있고 이거를 아니 모르고 지금 모르니까 자기 부인이 쓰던 거 부셨다고 지금 아니 주장. 그거는 그냥 이제 부인 아닐까요? 그냥 부인한 내용이고 말 그대로 실제는 그냥 알겠지. 부인한 거고. 그 부인이 그 부인이. 예, 말 그대로 부인한 거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증거의 그 증명력을 낮추기 위해서 예. 그거 내 핸드폰 아니다 사실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거야말로 사실 페이크죠. 이거야말로 페이크. 만약에 정말로 부인 거였으면 이 핸드폰을 왜 자기가 갖고 가서 핸드폰 번호를 살려놓고 S25는 어디로 갔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새 S25는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 와서 뭐 이게 부인이 사용하던 핸드폰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건 내 핸드폰 아니야라고 부인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가서 거기 옛날 전화기에 담아있던 뭐 동영상이나 녹취록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옮길 수가 있대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옮기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그냥 전화번호 목록하고 문자 메시지만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일 텐데 문자 메시지를 왜 옮겨달라고? 문자를 잘 카톡이나 이런 걸 했나 보지.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핸드폰을 되게 오래 썼네. 이게 2018년 이후에 나온 건데 예. 2025년도에 저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바꿨겠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23년 뭐 이 정도까지는 쓴 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병 사건이 2023년 아니 왜냐면 명태균의 황금폰처럼 오래 쓴것 같은데? 이게 나의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게 나의 보증수표다 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어차피 김건희 윤석열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 부분은 자기 둘만 감옥 안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경우에 정말로 토사구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러면 같이 했던 증거를 보존하고 싶을 테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의 황금폰처럼 갖고 있다가 이제 특검의 수사가 목이 조여오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위협이 될 수 있겠다 하고 빨리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 오히려 드러나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증거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단 말이죠. 예. 그 나의 죄를 입증해 주는 증거도 되지만 나의 결백을 그렇죠. 확인시켜 주는 예, 증거도 예, 된단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취사 선택해서 나의 결백을 입증해 줄 만한 것만 나는 사실 갖고 있고 싶겠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성공적으로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결백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백하든 결백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남에게 뭔가 이제 덮어 씌우고 이럴 만한 상황이 이제 중요한 거고 이 사람의 변호인들은 이제 이종호 씨도 변호인이 여러 명이거든요. 이 사람의 변호인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를 아직까지는 정하지는 않았대요. 제가 봤을 때는 정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잡범 전략으로 갈 예. 건지 그러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나? 아니, 빠져나간다 만약에 이거 못 빠져나가- 살살 맞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어쨌든 그 전화기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줘 보면은 저 전화기가 지금 많이 파손되긴 했는데 포렌식을 지금 아직은 다 그러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저 전화기 사진들은 사실 저희가 처음 공개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여튼 후배 기자한테 오랜 기간 설득해서 저 사진을 좀 확보를 했어. 그래 그럼 우리가 본 건 뭐지? 딴 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 사진은 처음 나오는 걸 거죠, 저거는. 그래요? 기분 탓일 겁니다. 그때 그 농구장에서 발로 부신 전화기가 바로 전화하는데 근데 후배 기자가 한 명이 저걸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확실한 거냐? 니저 그냥 엉뚱한 어디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이 제3자로 확인해 보니까는 맞는 것 맞더라고. 예. 그렇군요. 자, 관본권구도 이거 참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뉴스 공개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게 띠지가 보도가 나온 게 처음 이 보도가 나온 게 2025년 4월 23일 날 JTBC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12월 17일 날 이걸 관본권 압수하면서 그때 이제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남부지검에서. 네. 그리고 세면서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그리고 없어졌다는 걸 4월에 지금 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부지검에서. 없어지고 난 다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없어지고 난 다음에 JTBC에서 그러니까 보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야.
남부지검에서는 그럼 이거 남부지검이 아니고 검찰에서는 아예 관봉권을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를 갖다가 그렇죠. 묵비하려고 한 거죠. 없애려고 한 예,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이미 보도가 다 그 이후에 아니, 났다니까 그 보도가. 이후에 이미 JTBC 발견하고 보도가 나서 4월 23일이야. 없어지고 난 한참 뒤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윤석열 잘리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렇지. 예, 윤석열 잘리고 난 다음이니까 검찰 안에 있던 누군가 입장에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돌아오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자기가 발설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게 바깥으로 가서 JTBC로 갔다는 거는 뭐 오버치나 매치나 검찰에서 누군가 정보를 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저거는 지금 그러면 검찰이 관봉권 떼지 분실 확인했다는 거는 4월 4일 이전이라는 이전일 4월 가능성이 이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일 가능성이 높죠. 파면 그렇지. 선고가 4월 4일이었으니까 12월 17일 날 발견했으니까 바로 띄워버리고선 돈 세고선 이건 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4월 달에 버렸을 리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 제 추론은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저 관봉권이라는 걸 갖다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아예 숨기고 싶었다. 그 왜냐? 그 왜일까? 저는 검찰 특활비가 맞다고 봐요. 저는. 검찰 특활비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설이 두 개가 갈려요. 검찰 특활비라고 나도 검찰 했잖아요. 특활비. 그러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쓴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폐기한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수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인데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내가 끝까지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 그대로 내가 윤 씨랑 좀 친하니까 내가 우리 형님 불쌍한데 내가 이것 정도 없애주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이제 지금 내단이 아직 종식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지금 체포가 되네 마네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자기의 모든 커리어와 자기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걸어가면서까지 이런 중요 증거를 은닉 폐기를 하려면 자기가 잃을 것보다 자기가 얻을 게 커야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그냥 윤석열이야, 나 친윤이야, 나 윤석열을 좋아해. 이걸로는 그 행위가 설명이 안 돼요. 네. 아주 진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게 검찰 특활비라고 생각까지 하느냐? 그게 아니면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 특활비라든지 뭐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검사들이 그렇게 움직여야 될 뭔가 동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특활비라고 생각했을 때만 그럴 만한 동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한번 박근혜 때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한테 상납이 된 걸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찰 특활비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예요? 김건희예요. 윤석열 김건희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틀림없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특활비 지금 이제 자기 아직은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고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현금을 가장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야 검찰 갖고 와봐.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는 검찰 특활비가 아니라면 검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만한 동인이 안 된다. 다른 걸로. 나도 동의해. 24년 12월 7일 날 왜 저기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먼저 일단 그것부터 12월 봅시다. 17일 날 건진을 압수가 그때는 뭐 그때 압수한 이유가 저기 그때 코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이제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가보니까 뜻하지 않게 관봉권이 나온 거죠. 근데 그 관봉권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좀 불안한 관봉권이네. 이게 혹시 무슨 관봉권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이게 걸리면 큰일 날 만한 예컨대 이거는 그럼 12월 17일 전에 이제 윤석열이 힘이 셀 때 검찰 특활비 중에 일부를 띄어다가 또 자기네끼리 이제 막 쓰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김건희가 쓴 특활비가 되게 모자란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 그 돈 예를 들면 검찰 특활비라고 치고 그 돈을 먼저 갖다 준 거지 김건희에게. 그렇지. 그럼 자기는 그 검찰 특활비가 저기서 가서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코인 압수수색하러 이 건진한테 가봤는데 애매? 거기서 나와버린 거네. 우리가 준 특활비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럼 이건 없애야지. 이거 그러면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뭐 없애는 방법 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띄지만 없으면 정보가 없어질 거라. 내가 그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잠깐만요. 저게 한국은행에서 발권한 바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저게 어디로 나갔는지를 갖다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국가도 아니지. 그런데 검찰이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보니까 이게 우리 검찰에서 나간 특활비야 이거는. 그러면은 검찰이 대통령실에 상납을 옛날 국정원 때 상납할 수 있죠. 상납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막아야 된다. 남부지검 심흥석이가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선에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실무장이나 이런 했을 사람이. 테고. 윤석열 때 왜 그렇게 특활비 삭감에 광분을 했는지 이런 네.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저는 검찰총장 이야기하셨는데 검찰총장보다도 그때 당시에 그 누구였죠? 그 민정수석? 남부지검장이 심은 남부지검장이 오히려 더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냐면 정말로 위에서 압력이 내려왔다. 네. 그러면 우선 그냥 확인 안 하고 놔뒀다가 네. 윤석열이 파면이 된다든지 다음 대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조치를 해도 늦지 않아. 그게 자기한테 훨씬 안전해요. 예. 안전하게도 그냥 예. 따지면. 근데 그렇게 시급하게 이 증거를 파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는 단지 그냥 압력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런 정도 이거 정말 중범죄잖아요.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고의로 파기했다는 게 밝혀지면 이거는 정말 특수직무유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혐의가 붙을 수 있고 이건 실형을 빠져나갈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거는 그냥 누군가의 압력, 누군가의 친분 관계보다는 이거를 폐기한 사람이 이 돈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훨씬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걸 지금 어쨌든 한국은행이 저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건 추적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추적 못한다고 지금 계속 하거든. 만약에 말이 안 되는 만약에 얘기야. 저걸 추적을 못한다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생산하고 바코드로 등록을 하기 전에 집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이거는 저건 말이 안 되는 예. 얘기고 그래서 분명히 저게 검찰로 지급된 특활비냐 아니면 대통령실로 지급된 특활비냐 아니면 국정원으로 간 거냐 그거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 특검에서도 지금 전혀 저 수사자를 못 받았다는 거거든 검찰한테. 받아서 저거는 예. 확인해야 아니, 저거는 5월 13일이 적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5월 13일이라고 날짜를 찍어가지고 관문권으로 만들어서 뿌렸을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그럼 어디에다가 보냈는지 자기네가 그걸 당연히 알 수밖에 당연하지. 없죠. 저 바코드가 왜 있겠어.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지. 봤을 때는 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때 쓰던 장난을 한국은행에 썼을 수도 있죠.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고 이것 좀 추적해줘라고 하니까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추적해?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정말로 저게 추적이 안 됐다면 저게 생산되자마자 돈이 찍혀 나오자마자 거기서 누가 집어가고 그럼 한국은행은 왜 그래요? 한국은행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한국은행 말했잖아요. 이창용 총재도 지금 관련이 깨끗하다고 돼 봐야 돼. 있다. 아니야, 우리 이창용하고 처음부터 우리 계속 의심하고 얘기했잖아. 있잖아요. 우리는 이창용 F4를 연 거는 바로 이창용이 목적이었었어. 그렇지, 내가 봤을 땐 그렇지. 최상목이. 거기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재부로 가야지 왜 F4를 이창용 왜 여나 불러? 난데없이. 그렇죠? 예. 다 걸려 있네. 이 모든 사람들이. 오. 아침에 내가 이 얘기 했는데 했어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명상실에 내가 오늘 새벽에 득도해서 내가 무릎을 탁 쳤는데 다들 반응이 시원찮더라고 나보고 시원찮다고. 일단 좀 치재력이 떨리는 거 맞잖아. 자,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오늘 원전 그거 다뤄야 돼서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이제 네. 나가주셔야 돼. 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